졸지에 낙동강오리알이 된 베트남이 대한민국이라는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최대의 무기 조달국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베트남은 오랜 공산주의 국가로서 육해공 가리지 않고 군의 거의 모든 편제가 소련, 러시아산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 2000년 이후 무기 체계를 포함한 모든 군사 장비의 8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말이 80%지 이쯤이면 사실상 러시아군과 베트남군 사이 차이점은 인종 정도뿐인데요.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수치는 말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갑작스러운 변화인데요. 첫 번째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였습니다. 관광 자원의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베트남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무기 수입도 상당 부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베트남의 무기 수입액은 416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은 고작 117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의 무기 수입 규모가 가장 컸던 2014년 러시아산 무기 수입에만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에 비하면 111분의 1로 급감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인데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고 다시 관광산업이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수입 비중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기에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서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 비중은 전체의 30%를 채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러시아 손절이 시작된 건데요. 게다가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이 처참하게 까발려지면서 사용 중인 무기의 성능까지도 의심해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1대1로 메콩강, 남중국해 등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꺼림칙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방한한 판반짱 베트남 국방장관은 극비리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를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 카이가 베트남 항공우주기업 VTX와 헬기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전문가들은 K9 자주포와 수리온, 베트남 수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인데요. 비록 지금이야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경제, 문화, 양쪽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여전히 과거의 앙금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포항급 초계함을 공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군사 교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분쟁으로 베트남의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우수한 성능과 폭발적인 생산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에서 7년간 2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현재를 싹 갈아엎을 예정인데요. 만약 K9과 수리온을 필두로 대한민국이 베트남군 현대화 사업을 주도한다면 독점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자리를 단번에 꿰찰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 수입 총액 연평균 10억 달러 세계 20대 무기 구매국 베트남을 10년지기의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면 과거의 악감정도 점차 희석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갈수록 중국이 만용이 도를 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저기적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이른바 동북아 안보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북아의 강력 한맹주 중 하나인 베트남이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부디 K9과 수리온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군사교류를 위한 새로운 물꼬를 틔우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반격 능력 보유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사실상 선제 공격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일본은 이후 은근슬쩍 군비 증액과 함께 대외 투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이라는 공공이 적이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는 덕에 대의 명분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무기체계 도입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확보하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방위산업 부활의 신호탄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철수한 기업의 생산 설비를 국유화해서 다른 기업에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정부에서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사민주주의라는 일본이라 쳐도 굉장히 과격한 법안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정도의 충격요 법안이면 소생
재고생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일본 방위 산업은 박살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업 뿌리가 휘청거릴 만큼 생산 단가가 높은데 무기 체계의 구매처가 사실상 자위대뿐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본 무기 체계 특유의 기형적인 국산화 집착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외산 부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볼트 하나까지 제 손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쓸데없는 장인 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일본 무기 체계를 갈라파고스화 시켰을 뿐입니다. 기술적 교류가 없으니 발전이 있을 리만 무했고, 이로 인해 일본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때도 여전히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여기에 독자 규격을 고집하는 바람에 호환율까지 처참한 데다 국산화를 고집하다 개발 기간까지 차일피일 늘어나다 보니 무기 체계의 단가도 동급 대비 2-3배 높게 책정되기 일쑤였습니다. 일례로 일본이 개발한 F2 전투기의 경우 한 대 가격이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을 호가했지만 동급 기종인 F-16CD의 경우 기껏해야 25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십식 전차는 경전차 수준의 방어력, 일반적인 전차의 절반 수준인 포탄 적재량 등으로 최악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지만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60억 원에 육박합니다. 레오파르트 2A7, M1 에이브람스 등과 경쟁하며 전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지목받는 대한민국의 K2 표가 대당 80억 원대라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인데요. 세상 어디에도 자국안보를 비싸고 호환이 어려운 데다 성능도 별로인 무기 체계에 맡길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본 무기 체계는 개밥의 도토리꼴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는 결국 일본의 방위 산업이 극도로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이 방산 분야에서 철수했는데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는 중인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일본 정부가 국유화 법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방위 산업 부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은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 100대를 해외에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수출 실적만 있을 만큼 사장된 일본의 무기 수출 판로를 F-15 중고 엔진으로 뚫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16개 국가가 벌써 F-15 중고 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시장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것입니다. 현대무기 체계는 성능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최첨단 부품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단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산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점유율을 뺏어간다면 이 양산 수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양산 수량 감소는 결국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로 국내 소요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물론 모든 일이 일본의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박살난 방산업계를 되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일본 군사 전문가조차 문제는 일본 무기가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도 2등급, 3등급 제품을 더 비싸게 사지 않는다라며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노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우리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최고의 특산품이 업그레이드를 결정지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만 70%에 육박하는 K9은 화력, 사거리, 명중률, 3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자주포로 명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보다 놀라운 건 아직 K9이 최종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에서 운용 중이거나 또는 운용 예정인 K9은 초기 배치형인 K9과 K9A1 사양입니다. 대한민국이 연평도 포격전을 치르면서 실전에서 K9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APU 추가, 사격 통제 장치 개량 등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게 K9A1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9A1이 사양은 실전 데이터를 활용한 1차 개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완성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의 K9A1으로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점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방위사업청이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하면서 K9A1의 업그레이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른바 K9A2입니다. K9A2 개량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포탑 송탄과 장전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타격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번 개량이 끝나면 K9 자주포 성능이 기존보다 최소 30% 이상 향상될 예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분당 6발에서 8발인 발사 속도가 분당 9발에서 10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게다가 자동화 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약수가 필요 없어졌고 이 덕에 승무병도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K9A2의 탐색 개발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술 실증형 프로토타입의 K9A2는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대한민국이 제안한 게 바로 이 K9A2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번 체계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지금 이상의 독보적인 이상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현재 K9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9A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길 원할 텐데요. 대한민국 무기 체계로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연구진들은 K9 3차 개량인 K9A3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표전차까지 차세대 모델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후속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